오늘도 뜨거운 이슈를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목요일 킹스맨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국조특위 가동 한 달 만에 본격적인 합동조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야 3당만 참여할 예정이었는데 국민의힘도 뒤늦게 또 합류를 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왜 이제 왔느냐 이 고함도 있었고 유족들의 울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첫 현장 조사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네, 유가족들은 국정조사 진실규명 구호를 외치기도 네. 했는데 어제 현장 조사는 시민 분향소 조문으로 시작을 해서 참사 현장 이태원 파출소 서울경찰청, 서울시청을 방문해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특히 서울경찰청 현장 조사에서는 경찰 대응이 적절했느냐를 두고 여야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캐묻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112 치안종합상황실장에게 당시에 심각한 상황이라고 인식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답변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청 조사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느냐. 근데 여기에서는 좀 여야 의원들 온도차가 있었어요. 네. 민주당 의원들은 아무래도 이제 동원 명령이라든지 이런 조치를 어떻게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으셨냐 이렇게 좀 캐묻는 모습을 보였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조금 더 용산구 쪽에 책임이 더 있지 않는가. 아하. 예, 광역시장에게 이걸 보고하고 구청에서 따로 지휘를 받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그 시각차를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현장 방문했는데 지금 특수본의 수사를 받고 있는 최성범 용산 소방서장이 직접 네네. 브리핑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 가지 책임, 도의적 수준의 책임을 넘어서서 예. 현재 최성범 소장에 대해서 구속영장 신청을 경찰 특수본이 검토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거든요. 늑장 대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면은 1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현장 보고가 있었는데도 대응 단계를 제때 격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수상한 것이 구조 상황 보고서에 부상자 100명이 넘을 것이다. 이런 추정을 담은 그런 내용이 이제 보고가 됐는데 네. 이게 이틀 뒤에 문구가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늑장 대응에 대한 의혹을 피하기 위해서 이것을 삭제한 것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그렇죠. 있어서 계속해서 이제 최성범 서장에 대한 의혹이 커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논란이 그런데도 브리핑을 했다. 직접 하고 그런 예. 부분은 이제 논란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유족들이 철저한 진상 규명을 해달라고 촉구하는 와중에 그 옆에 유족들을 비난한 시가 계속 이어졌는데 이 분향소가 만들어질 때부터 이 극우 유튜버들 계속 비난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네. 유족들이 좀 어떻게 좀 해달라라고 요청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국조특위와 간담회 네. 자리에서 유가족들이 요청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거꾸로 사실 이 신자유연대라든지 네. 소위 극우단체에서 비방도 하지만은 자신들이 비방을 당했다라면서 거꾸로 유가족을 고소하는. 거꾸로 고소를 했다. 네, 왜냐하면 네. 이제 유가족들이 이 극우단체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했던 주장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허위 사실이다. 예,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고소를 했는데 근데 사실 예전에 영상을 살펴보면 그 발언을 한 것은 맞다거나 이런 것들이 또 드러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유가족들과 함께하고 있는 민변 같은 경우는 피해자에 대한 조롱과 혐오 중단 요구를 하고 있으면서 이를 묵인하는 정부 역시 2차 가해를 방조하고 있다. 지적을 하고 있고 네. 또 유가족 측 같은 경우도 명예훼손 피고발인이 됐는데 신자유연대 상대로 맞고소 절차를 밟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국정조사 관련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야당의 국조특위 위원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윤석열 대통령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얘기인데요. 이번엔 용빈관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 네. 용빈관의 활용 빈도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영빈관을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이전한 다음에 새로 짓는다. 네. 이런 보도가 몇 달 전에 나가기도 했는데 또 여론의 반발이라든지 비용 소모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결국에는 백지화가 된 적이 있었죠. 네. 결국에는 이제 원래 있었던 영빈관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고 이왕 활용하는 거 여러 차례 계속해서 써보자 이런 취지가 어느 정도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개최를 통해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기획재정부의 첫 신년 업무 보고가 있었는데 윤 대통령은 적폐청산 또 노동개혁 이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적폐청산 문제에 대해서 이제 뭐 3대 부패라는 것도 언급을 했는데요. 네. 뭐 기업의 부패, 그리고 이제 공직의 부패, 여기까지는 보통 많이 언급하는 부패였었죠. 네. 근데 특이한 것은 이제 노조 부패가 들어갔어요. 노조의 부패. 네, 그래서 적폐청산이라는 용어 이런 것들을 보면은 문재인 정부 때도 썼고 박근혜 정부 때도 썼던 계속 그 썼던 용어인데 용어인데. 내용상으로 특히나 내용을 따지기 앞서서 어떤 단어만 봐도 차이가 나는 것이 노조 부패였습니다. 예, 그래서 노조 부패를 이제 척결해야 될 3대 부패로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꼽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노조 부패. 야, 이 새로운 어떤 용어 같은데 이게 신적폐청산의 대상이다 이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특히 이제 노조의 회계에 대해서 네. 뭐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있고 이제 뭐 이게 양론이 있죠. 노조는 민간 단체인데 그것을 뭐 정부에 공개를 하거나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느냐라고 네. 하는 게 있었고 또 한편에서는 뭐 조합원의 권리부터 시작해서 뭐 정부에서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금 논쟁이 일어날 분위기인데 여기에 맞춰서 또 노조 부패라는 단어를 언급했다라고 하는 것이 일단 전국의 뜨거운 쟁점을 예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노조 부패 관련해서 회계 감사 얘기도 되고 있는데 노동계에서는 이 자주성 침해 아니냐 반발하고 있고 일단 이게 법적 근거가 있는지 특히 ILO에서 이런 거를 좀 결사의 자유 협약에 네. 반한다라고 하지 않을까요? 네, 국제적으로 봤을 때는 예. 뭐 나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 노조의 회계를 어느 정도로 공개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은 근데 현행법 그대로 추진하는 것은 논란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 법을 입법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 네. 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만약에 ILO하고 부딪히는 부분이 있다면 더더욱이나 법적인 검토 더더욱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참고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노조에 대해서 민간 위탁을 하거나 보조금을 준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 경우는 그 보조금을 주는 거에 대해서는 그것만큼은 당연히 회계 국가나 감사가 가능한 거죠. 예, 지방자치단체에 보고를 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근데 그 밖에 조합비를 걷어가지고 조합 스스로 쓰는 돈 이것도 공개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논란이 계속 불거질 것 같습니다. 결국 이게 혹시 약자 간의 싸움 붙이기 방식 아닌가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중소기업 또 대기업 또 정규직 비정규직 이 근로조건 차이가 나는 이거 이 격차를 좀 정부가 해법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런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일단은 뭐 이것은 중립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회계 투명 정도의 네. 가치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노동개혁이라고 볼 수 있느냐라는 그런 관점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얘기를 한 것은 노노 간 착취 시스템을 바꿔나가는 것이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예, 근데 결국의 관건은 그건 같아요. 비정규직이라든지 하청업체라든지 중소기업의 노동자를 위하는 직접적인 정책이 있는가? 음흠. 예, 그거 없이 이제 정규직만 때린다고 해서 비정규직의 처우가 자동 상승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이제 윤석열 정부의 가장 급한 숙제는 비정규직 대책을 직접적으로 내놓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 세제 감면 추진도 재차 강조를 했는데 또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 정책 비판을 또 했습니다. 네, 사실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한다라고 네. 하는 표방하는 목적은 같거든요. 근데 방법론이 전혀 다른 것인데 윤석열 정부하고 이제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입니다. 네. 문재인 정부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통해서 매물이 나오도록 만드는 그런 정책을 폈는데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그 조세가 임차인 주거비 부담으로 이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과세를 높이는 방향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마침 또 한 가지 차이가 문재인 정부 때는 집값이 오르고 있던 국면이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자산 가치가 하락을 하고 있는 국면이에요. 떨어지는 국면이에요. 예, 그래서 네.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조금은 선택하기가 쉬운 게 어떤 자가 보유에 대한 욕구가 좀 낮아지고 네. 그렇다면 임대를 선호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쪽으로 더 초점을 맞춰가지고 정책을 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어쨌든 방법론적으로 현재 민주당하고 크게 갈리는 것이 민주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유지해야 된다 네. 입장이라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조세 부담을 감면해야 된다. 예, 그것이 임차인에게도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입장입니다. 또 공공임대주택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낸 것 같아요. 노태우 정부 시절부터 공공임대주택 여러 보수 정부들도 이것을 하려고 하긴 했는데 이 사실은 공공
임대주택 공급이 후퇴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 입장을 보면 네.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상당한 재정 부담을 안는데 이것이 납세자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된다. 그러니까 아까하고 좀 비슷한 이론이에요. 집주인한테 세금 물리면은 그게 임차인 비용으로 간다. 네. 비용 부담으로 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과 비슷하게 어떤 정부나 지자체가 재정을 쓰도록 하면 결국에 납세자들한테 또 부담이 간다. 이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뭐 공공임대를 전혀 안 하겠다는 건 아닌데 민간이랑 믹스해서 공급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조금 더 민간 주도로 가겠다라고 민간으로. 하는 예. 네, 그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오랜만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소식입니다. 자, 7월 징계 이후에 자맹을 이어오고 있었는데 강연에 나선다는 소식이 있어요. 네, 사흘 전에 고려대학교의 온라인 커뮤니티 예. 고파스에 한 글이 올라왔는데요.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일반대학원의 정치외교학과의 한 수업에서 이준석 전 대표의 특별 강연을 개최한다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것이 오늘 22일 오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강연 주제가 보니까 보수주의의 길을 묻다라고 하는데 아마 다 보수주의니까 네. 현재 당 상황도 좀 이야기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예. 당 상황 특히 최근에 당원 100% 투표로 당 대표를 뽑는다라고 하는 쪽으로 국민의힘의 당원 당규가 개정이 되고 있잖아요. 네. 이것은 단순한 게임의 룰이 아니라 정당의 철학이라든지 또 모델 이런 걸 다 반영하는 건데 이준석 전 대표가 그것이 과연 적합한가 여기서부터 아마 시작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네. 이게 제목이 보수주의의 길을 묻다인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가는 길은 그 길이 바른 길인가 이 얘기 반드시 나오지 않을까. 그 얘기 하지 않을 수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제목 아마 자체가. 제가 봤을 땐 남은 관건은 수위가 어느 정도일 것이냐일 것이지 이제 윤석열 정부가 보수 정부라고 볼 수 있느냐 네. 혹은 합리적인 보수인가 이런 문제는 반드시 거론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난달 말에 허은하 의원 출판 기념식의 모습을 보였고 최근에도 SNS 글을 좀 쓰기도 합니다. 지금 이 강의가 본격적인 정치 복귀 아니냐 이런 또 관측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네. 보십니까? 아마 이준석 전 대표는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까 싶어요. 복귀라는 거는 떠났다가 돌아온 건데 네. 나는 계속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딱 이준석 대표 말씀 같긴 네네, 하네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네. SNS를 많이 쓴다는 것이 또 그런 사고하고 연달아 있는 것 같고요. 네. 사실 이제 당권이 회복이 되려면 2024년 1월까지 이 전 대표가 기다려야 되는데 그냥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죠.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당권이 없는 상태에서 활동의 제약도 있는 거고 또 그 당 대표 경선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움직이는 게 또 부담이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스스로한테.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참여의 개입의 어떤 수준 등급 이런 것들은 좀 조절을 해가면서 그렇지만 계속해서 메시지를 내는 그런 행보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이번 네. 대학 강연을 또 하니까 대학을 또 새로운 활동의 공간으로 쓸 수도 있겠다는 예, 그런 전망을 또 저는 해봅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지금 메시지를 많이 내고 있어요. 뭐 이것도 관계가 또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관계는 있는데 양쪽이 과연 직접적으로 동맹을 맺을까 이것은 좀 아니라는 저는 관측을 그쪽으로 거는 그렇게 편인데 합니까? 예. 왜냐하면 이제 이준석 전 대표 지지층은 좀 알아서 유승민 전 의원을 대표로 밀다거나 이런 흐름은 생길 수 있는데 거기서 끝나면 유승민 전 의원 입장에서는 좀 분리할 수 있거든요. 네. 더 외연을 확장해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도 사실 뭐 그 정도 정치 경력이면 나이는 젊지만 중진 정치인에 가깝죠. 그렇죠. 그렇다면 네. 그런 이치를 알고 있다면 아마 직접적으로 유승민 전 의원을 지지하는 메시지를 내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자, 짧게 이 소식도 다뤄보겠습니다. 조국 흑서 저자죠. 서민 교수 등 시민 한 1,600여 명이 조국 전 장관 대상으로 소송을 낸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이것은 이제 서민 교수 등의 1,600여 명 시민들이 조 전 장관이 당시 법무부 장관 지명 직후에 거짓말을 해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1인당 100만 원씩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거든요. 이게 총 16억 원이죠. 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9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마 그래서 네. 이거는 뭐 그런 거 클 것 같아요. 불법 행위가 있어야 되고 그게 불법 행위 있으면 그거로 인해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해서 네. 손해배상 금액이 책정이 되는데 불법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고 또 특히 그것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아마 이 소송의 결과는 기각의 결과가 난 걸로 보이는데 인과관계 입증이 그렇죠. 어렵다. 예, 인간관계 네. 되지가 않다. 뭐 그렇게 본 것 같은데 이거 말고도 조 전 장관 지금 자녀 입시 비리 또 장학금 부정 수령 요거 1심 선고가 곧 있다면서요. 네, 이번 달에 일단 결심 공판하고 네. 구형까지 나왔었고 2월 3일에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네. 그러니까 조 전 장관 혐의가 크게 두 갈래로 나뉘어지는데 정경심 전 교수 재판에서 가려진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은 뭐 판결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데 나머지 부분이 또 있습니다. 겹치지 않는 부분들, 뭐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이라든지 또 의전원 장학금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새로 판결이 나오기 때문에 네. 예, 좀 더 기다려 봐서 이제 새 판결을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